방금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문 중에 명문 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고려대학교에 대한 상세한 내력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우리 김유진입니다. 이름이 그 4.19 당시 바로 2학년이었고 그 다음 해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니까 머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빛나리죠. 그때 선배인 그 김상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김상희 가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그때 다녔는데 그 김상희 가수가 부른 노래가 대머리 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머리 총각의 모델이 이 김유진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김상희 가수로부터 직접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대머리 그 당시에는 총각이었겠지만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사실 우리 김유진 의원이 해야 되는데 저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19 55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에서 요새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강북구에 있는 미양중학교에서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고려대학교는 진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왜? 4.19의 바로 원천이 고려대학교 4.18 데모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4.18 데모는 고려대학교가 지금 1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4.18 데모는 학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고 세계 혁명 사상 가장 빛나는 그러한 의거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늦게 저 뒤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재영 씨라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여성 동지입니다. 그 당시에 4.19 당시에 명성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혈서를 여학생의 몸으로 무명지를 깨물어서 혈서를 2번이나 썼던 그런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4.19 혁명 소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러시아의 안내의 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저 이재영 씨는 4.19 혁명의 일기를 썼던 그런 소녀가 지금도 아주 할머니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주 팽팽한 저런 얼굴로 나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지금 여러 4.19 동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를 다녔던 백운호 선생, 우리 청주에서 그야말로 학생들을 이끌었던 우리 신광성 선생, 김용철 선생,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용화 선생, 또 동국대학교의 리더였던 이순건 선생, 모두 나와 계십니다. 또 고려대학교에 저기 우리 김중석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 옆에는 우리 조지현 목사님도 계시고 이와 같이 4.19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심지어 중학생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일어났었습니다만 그러나 고대 4.18 시위는 우리나라 역사상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전주에서 제가 고려대학교 4.18 데모를 했다는 기사를 신문으로 보고,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요새처럼 생생하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신문에 그 이튿날 신문이 났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1000여 명이, 국회의사당이 그때는 시청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진출했다가 거기에서 바로 고대의 선배이신 이철승 선배가 국회의원으로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뜻이 모두 전달이 될 테니까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고려대학교 총장이 유진호 박사였습니다. 그 유진호 박사가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주례까지 서 주신 분인데, 그 유진호 박사도 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종용을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마치고 질서정연하게,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고려대학교 안암동 이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종로 사가와 청계천 사가 사이에 천일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유당 깡패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구타가 아닙니다. 폭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100여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보면은 고대생 1명 사망, 그리고 퀘션 마크가 붙어있는 신문기사가 지금도 나한테 있습니다. 사망이라고는 딱 해버렸으면 죽은 사람인데 퀘션 마크를 붙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학생이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날 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쇠몽둥이에 맞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귀가 먼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이것이 그 당시 실태였습니다. 자유당 독재 정권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행을 저질렀고,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막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4.19 혁명의 기폭제냐? 그건 아닙니다. 4.19 혁명은 그 전에 12년 전에 집권을 했던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바로 가부장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가부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명령하고 아내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식들은 아예 깔봐버리고, 그게 가부장의 권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똑같이 그 가부장적인 역할로 대통령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비판하고 온갖 신문들이 다 비판을 하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승만 정권은 잡아넣는 게 일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을 잡아놓고 야당 언론인을 잡아놓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점점 속에서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유당 정권이 그때 대통령을 2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3선 개헌을 자행합니다. 근데 3선 개헌을 하는데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3선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이 되는 건데, 그때 국회의원 숫자를 딱 보니까 136명이 되어야지 개헌선이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딱 헤아려 보니까 135명만 개헌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라고 합니다만 그때 경무대입니다. 경무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거기에 국회 부의장, 의장단, 자유당 간부들 전부 모아놓고 너희들은 수학 공식도 모르냐? 내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인데 100분율로 따서 135.5명이다. 그날 표결에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4.4.5입을 하면 반올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올림을 하면 136명이 된다. 그러니까 통과된 것인데 네 국회에서는 뭐 했냐? 왜 그것도 모르고 부결을 시켰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 이튿날 국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 최순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장 2기 부인은 병이 들어서 나오지도 못할 때요. 그 최순주가 방망이를 다시 두드립니다. 어저께 부결됐던 그 안건은 잘못 계산을 했다. 그래서 135.5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니까 136명이 된다. 따라서 이건 4.4.5입으로 해서 삼선 개헌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다 하고 방망이를 두드린 겁니다. 세상에 사람의 숫자를 반올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이었고 그것이 우리 국민을 탄압하고 우리 민중들을 완전히 핫바지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정치파동으로 이어졌고 그러나 삼선 개헌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세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야당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익희 선생이 선거 며칠을 앞두고 내가 살고 있는 전주에 유세차 오다가 호남선 열차 속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십니다. 이 통한의 신익희 선생의 서거 때문에 우리는 이승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승만 혼자서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에서 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 진보당의 당수가 조봉암 선생인데 조봉암 선생이 그때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봉암 선생이 그 당시에 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받아봐야 50만 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익희 선생이 서거를 하고 나니까 동정표가 쏟아져 가지고 무려 320만 표를 득표하는 그런 엄청난 민주 세력의 단합이 됐고 그것을 보고 이승만이는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조봉암이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 집행까지 해버립니다. 조봉암 선생은 1959년에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망우리 묘소에 묻혀 계십니다만 거기에는 비석만 세워놓고 아무런 비문이 없는 그런 비를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그 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간첩의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삼선개헌, 정치파동, 발차교환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지면서 4선째가 됩니다. 네 번째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도저히 국민들의 여론은 이승만이를 찍을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요. 그래서 획책한 것이 부정선거 획책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뭐 고무신 사주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고전적인 부정선거였고, 그때 자유당에서 최인규라고 하는 내무장관이 획책한 부정선거의 그 내력을 보면은 경찰과 군인, 공무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선거함을,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투표함을 하나 빈통을 놓고 투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때에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다른 투표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그 다음에 5인 착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5사람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투표하고 나와서 5사람이 서로 이렇게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 투표죠. 그러면 이승만이를 찍은 것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안 찍으면 그 사람은 5인 작통해서 말하자면 요시 찰린 문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 심지어 군인들은 영내에서 투표를 하면은 장교가 저쪽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투표함 속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장막 뒤에 딱 구멍을 뚫고 장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표할 때 이승만이를 찍으면 가만히 있고, 만일 야당을 찍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소위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가지고 전국을 이승만 일색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때도 야당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 선생인데, 불행히도 이분도 신익희 선생과 똑같이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미국 월트리드 육군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결과 거기서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고 별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통령 후보가 3대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4대 대통령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불행한 경우를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유일한 야당 대통령 후보를 찍어야 할 그런 기회를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우리는 규탄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그것이 대구에 있는 학생들 2.28 데모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3.15 선거날 마산에서 학생들,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자유당 경찰은 그때 본보기로 마산에서 모두 총탄 세례를 퍼붓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마산에서 죽은 사람이 7사람입니다. 다친 사람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3.15 부정선거 마산 의거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그때 사라진 사람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주열 학생입니다. 그 김주열이는 전라북도 남원 출신인데,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모가 있는 마산에 가서 마산 상고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때는 4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15 때는 아직 마산 상고 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산 상고 1학년에 합격한 사람이요. 그 김주열이가 그날 데모에 선두에 섰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그 김주열이 어머니가 권찬주 여사인데, 그 권찬주 여사가 남원에서 마산까지 가가지고 내 아들을 찾아내라, 내 자식이 어디 갔느냐, 울부짖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도하 모든 신문에 다 보도가 됐고, 그걸 본 모든 국민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 같이 김주열이 찾기 운동에 나섭니다.
그러나 김주열이는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처참한 시신으로 떠오릅니다. 3일 온 날 김주열이 시신을 커다란 돌멩이에다가 묶어갖고 마산 앞바다에 경찰들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산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어야 할 시신이 하늘이 도와서 그 묶었던 끈이 풀려갖고 시신이 떠오른 겁니다. 그 시신의 전경을 보고 분노하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커다란 최루탄이 눈에 딱 박혀갖고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그런 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진상조사단이 내려갑니다. 그 진상조사단 단장은 야당의 대표였던 양일동 의원이었습니다. 양일동 의원이 대표로 가서 조사를 딱 마치고 그때 자유당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이 김주열이는 자유당 경찰이 죽였다, 이렇게 확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자유당 경찰은 김주열이를 죽인 경찰이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일어났고, 그 첫 번째 데모가 바로 이 자리, 고려대학교 학생들, 오늘 연설을 하기로 했던 이기택 선생이나 또 그 당시에 학생회장이었던 이세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고려대학교를 이끄는 학생 리더였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4.18 데모의 그 위대한 정신이 그때 발휘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전국의 학생들이 4.19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피우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186명이 자유당 경찰의 총에 죽었습니다. 6,500명이 피비린내 나는 길바닥에 쓰러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그 피를 흘리고 쓰러졌던 경복궁 앞에 그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지금 이승만을 추종하는 몇몇 세력들은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승만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슴 속에서 피가 흘립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결코 광화문 내거리에 이승만 동상은 세워져서도 안 되지만은 세울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데 왜 우리가 이승만의 동상을 광화문에서 봐야 되느냐? 이와 같이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는 시간으로 끌어갈까 합니다. 4.19 경과, 그 뒤에 5.16 쿠데타가 나고 그 다음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이고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사회의 큰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리더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리더냐? 일단은 리더가 되겠죠. 근데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기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어저께 4월 16일 세월호 1주기가 됐습니다. 그때
세월호의 리더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배에서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리더가 배가 기울어졌다. 그러면 선장은 배가 마지막 침몰할 때까지 남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선장은 빤스바람으로 제일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텔레비전 뉴스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같은 뭐 선장 하나 리더 노릇 못했다. 내 이걸 탓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최고의 리더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큰 리더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950년에 북한 괴뢰 집단이 남침을 감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다 하면은 우리의 대통령은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이 침략을 막겠다 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 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여 안심하라. 지금 38선에서는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북한 괴뢰군들을 모두 물리치고 38선을 넘어서 며칠 있으면 평양에 가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서울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서울은 안심이구나. 누구도 피난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승만은 대전으로 도망을 쳐서 대전 방송국에서 서울을 향해 가지고 그 방송을 했습니다. 자기 몸은 이미 한강다리를 넘어갔는데 서울 시민들은 한강다리 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세월호에서 여러분들 선장은 먼저 도망쳤는데 방송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학생들은 안심하고 제자리를 지켜라. 움직이지 마라. 그거 똑같습니다. 이승만은 먼저 도망쳤어요. 그리고 6월 28일 날 새벽에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립니다. 그때는 한강다리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광진교, 천호당 넘어가는 광진교. 그 다음에 거기 한강 인도교.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은 이 시민들이 아무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강을 헤엄쳐서 도망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강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꼼짝 못하고 북한 괴뢰군들에게 인질이 됐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서울 안심하고 서울에 있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가지 않고 지켰던, 서울을 지켰던 국회의원이 77명입니다. 77명이 모조리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했던 많은 인사들이, 과학자들, 문학자들, 학자들 다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리더를 잘못 뒀기 때문에 리더의 한마디에 많은 민중들은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그대로 희생자가 됐던 겁니다.
세월호에서 이준석이가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도망갔고, 6.25 전쟁 때 이승만이는 저는 먼저 도망가고 시민들은 서울에 남았다가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 왕이 선조대왕입니다. 그 선조대왕이 요놈들이 지금 저 갈대를 넘어서 여기 서울로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서울 궁궐을 지켜야 할 왕이 먼저 도망을 칩니다. 왕이 도망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몽진이라고 그럽니다. 왕이 도망가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도망가면 피난살이에 간다고 그러고, 임금은 몽진을 가는 겁니다. 그 선조대왕이 몽진을 떠나서요. 많은 백성들은 서울에 그대로 앉혀놓고 자기만 몇몇 대신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야가 빠진 그 대신들 중에는 목숨을 왕하고 같이 가다가 죽을까 봐서 뒷구멍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소위 대왕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리더가 도망을 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우스개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조대왕도 이승만 대통령도 이준석 선장도 모두 이시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시성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시성 가진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어찌 이씨들은 그렇게 도망을 잘 가냐. 그러면 자기들 다 웃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시성 중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갔지만은, 그러나 이씨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이율곡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울돌목에서 외놈들을 쳐부셨고 한산도 대첩을 이뤘고,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지킴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 씨들은 훌륭한 분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가 될 겁니다. 이 사회의 가장 우수한 리더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임과 자기의 의무와 역사적인 사명감을 꼭 지킬 수 있어야만이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자리가 높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따라서 4.19 55주년을 기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이 10사람 목, 100사람 몫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역사적인 4.19 55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노령의 공로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모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